이탈리아 북부의 한 마을, 아시아 남자와 결혼한다면 내 딸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포기해버리겠다고 말했던 남성. 결국 15년이란 긴 시간, 딸과 연락을 끊어버렸던 이 남성에게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후 난생 처음 한국까지 방문했던 이 남성은 큰 충격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감동적인 사연들이 숨겨져 있던 걸까요? 저는 한국 남자를 사랑한 밀라노에 살던 레티치아라고 합니다. 제가 살던 밀라노는 이탈리아 북부 룸바르디아주의 중심 도시로 로마에 이어 이탈리아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이죠. 유럽에서도 중요한 금융과 산업 중심지 중 하나인 곳입니다. 저와 남편 태우는 20년 전 밀라노 대학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교환학생으로 와 있었고 저희들은 참 소소한 연애를 즐겼습니다. 대학생 신분이기도 했지만 교환학생이던 남편은 여유가 없었어요. 밀라노에서의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며 살아가기에 다소 무리가 있었죠. 그렇다 보니 사랑하는 만큼 데이트 비용을 쓰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있었지만 저희 두 사람은 그저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도 손을 잡고 걷기만 해도 참 행복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미 저희 두 사람의 연애는 유명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저희를 보며 그랬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졌는데 너희처럼 연애를 하는 걸 보면 뭔가 너희는 정말 헤어지지 않고 결혼할 것 같아. 대학 졸업하고 결혼할 거지? 우리 꼭 초대해 줄 거지? 모두의 바램이자 사실은 당사자인 저희 두 사람의 가장 큰 바램이었습니다. 물론 이 연애가 늘 행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에는 장벽이 분명히 존재했고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사소한 문화 차이부터 생활 방식까지 저희들은 연애 초반부터 서로의 다름을 봐야 했고 그걸 이해해야 했어요. 이탈리아 여자였던 제 연애 스타일은 조금은 개방적이고 감정 표현에 숨김없이 아주 솔직했습니다. 제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었죠.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 표현도 과감했고 스킨십도 자연스러웠어요. 반대로 한국 남자였던 남편은 초반에 아주 신중한 모습을 보여 저를 답답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중한 시간을 지나고 나니 감정을 서서히 표현하기 시작했죠. 저는 늘 표현했고 남편의 표현은 늘 부족하니 언제부턴가 제가 사랑을 시험하는 질문도 자주 했어요. 태훈이 정말 날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어. 시작할 때도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서로의 감정까지 주고받은 상황에 왜 아직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자꾸만 주춤거리는 건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제발 솔직하게 표현해주면 안 돼? 레티치야, 나 역시 노력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감정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맞추기로 이해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저희들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유럽은 약속 시간을 대략적인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 5분, 10분 정도 늦는 것은 흔한 일이죠. 그러나 한국은 시간 약속이라는 개념이 꽤 철저했고 약속에 늦으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데이트 한 번 하는데 늘 이 시간 약속 때문에도 다툼이 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겹치면서 정말 이 연애를 계속해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지만 그 다름을 모두 감내할 만큼 너무도 사랑했어요. 애초에 제가 외국인을 사랑할 줄은 상상도 못했고 외국인과 연애를 할 생각도 해본 적 없는데 이런 제 개념을 모두 깨부신 게 바로 남편이었죠. 저희들은 연애만큼이나 각자의 인생과 미래에도 아주 열중했습니다. 서로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더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공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 좋은 성적을 내고 그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는 것이 저희 커플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 이후 저희들은 결혼을 하기로 했고 저희 두 사람의 인생에 있어 걸림돌은 아예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미 서로 다른 문화는 저희들이 견뎌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 말이죠. 졸업 후 안정적인 상태로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하고 드디어 제 부모님께 남편 태훈을 정식으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두고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부모님께 미리 언지를 드렸죠. 부모님 역시 정말 큰 기대를 하시며 기분 좋게 저희 네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남편 태훈을 보자마자 표정이 확 굳었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 태훈은 멋쩍은 듯 보였지만 최선을 다해 분위기를 띄우려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이어 말을 하려는 남편의 말을 싹 잘라버리고 아버지는 격하게 분노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레티치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지금 아시아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소리였어? 너 정말 미쳤구나. 당신도 이 사실을 알았던 거야, 몰랐던 거야? 어떻게 아시아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레티치야, 널 어떻게 키웠는데?
상상도 하지 못한 아버지의 반응에 너무도 당황을 했어요. 저보다 더 놀랐을 남편을 대신해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아 남자랑 결혼하면 문제라도 있나요? 이 사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결혼할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시면 어떡해요? 화를 내려던 것은 아니지만 저 역시 당혹감에 언성이 높아졌고 아버지는 제 말에도 아랑곳하시지 않고 끝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아시아가 한국은 가난한 나라잖아. 고작 그런 나라 남자 만나서 시집가라고 널 이렇게 키운 줄 알아? 그뿐이니? 상대적으로 동양인 남자들은 비실거리고 약하잖아. 더 말할 것도 없고 결혼이고 뭐고 절대 허락할 수 없으니 당장 헤어지도록 해. 이 땅에 널리고 널린 게 좋은 남잔데 어디서 저런 아시아 남자를 데려와서는? 아버지는 끝내 무례하고 상처받을 말들만 남기신 채 어머니와 나가버리셨죠. 저와 남편 태우는 한참 동안 레스토랑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결혼을 반대할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심지어 동양인이라 한국인이라 싫다는 것은 어떻게 해볼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안다면 제가 왜 이 사람을 택했는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텐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 와중에 정말 상처받았을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 아마도 내가 외국인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서 당황하셔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다시 인사드려보자. 오늘 아버지가 한 무례한 말들은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남편은 애써 미소를 보이며 제게 말했어요.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었어. 그런데 정말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나도 당황해서 아무 말을 못했는데 다시 해보자. 그래, 다시 해보자. 저는 그날 이후 아버지와 수도 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할 때마다 서로에게 가진 상처를 남기고 있었고 정말 지쳐가고 있었죠. 아버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한국이 아직도 예전에 그 한국인 줄 아세요? 얼마나 발전한 줄 아시냐고요? 그리고 아시아 남자라고 다 가난하고 약해요? 그건 그냥 아버지 편견일 뿐이잖아요. 아직 태훈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대화조차 해보지 않았으면서 왜 그저 국적 하나로만 사람을 판단하세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러실 수 있어요? 정말 실망이네요. 이게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지? 내 욕심이겠니? 내가 너보다 살아도 더 오래 살았다. 아시아 남자들이랑 어울려 팔자 핀 꼴을 못 봤는데 하물며 내 딸이 시집을 가겠다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하지 않겠어? 레티치야, 네가 뭘 하든 난 죽어도 마음 돌릴 생각 없어. 그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다고. 그러니 나한테 자꾸 보일 생각하지 말고 당장 정리해. 아버지와 점점 사이까지 벌어지기 시작했고 매일을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버지와 저의 팽팽한 기싸움 가운데 껴있는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레티치야, 이번만큼은 네가 아버지 뜻에 따라주는 게 어떨까? 여태껏 살며 아버지가 네가 원하는 걸 못하게 막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 엄마가 이만큼 살아보니 나이가 들면서 따라오는 삶의 지혜와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게 있더라고. 아버지도 뭔가 느낌이 좋지 않으니까 막는 거 아니겠어? 어머니는 중립 입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은연중에 아버지 편에 서 있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저는 더 무너졌습니다. 결국 엄마도 이 결혼을 반대하고 있었구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태훈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냐고. 왜? 한국 사람인 게 뭐가 문제인 건데 그게 도대체 뭐가 잘못이라고 태훈 씨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반대만 하냐고. 난 절대 포기 못해. 중립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와도 벽을 쌓아버렸고 저는 집에서 온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 가슴이 더 찢어질 것을 알았어요. 서로가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 태훈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고 어떻게든 이 결혼을 하고 싶었죠. 한국으로 돌아갔던 남편은 결국 부모님께 다시금 인사를 드리며 완강한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왔습니다. 너무 떨렸지만 저희는 주저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집에 가서 아버지께 무슨 말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흘려야 해. 알겠지? 절대 가슴속에 담아두고 상처받지 마. 우리 서로 약속했잖아. 이 모든 과정에서 듣는 말들은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자고. 꼭 그렇게 할 테니까 레티치아 부모님께 너무 언성 높이면서 화내지 말고 그거 하나는 꼭 약속해. 알겠지? 그렇게 굳은 다짐 끝에 다시금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께는 미리 가겠다고 귀뜸을 해둔 상태라 저희가 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내 집안에 들어섰고 인사를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저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여기 서 있으라고 하셨고 이내 제 방에 올라가 큰 캐리어를 가지고 내려오셨죠.
도저히 너랑은 더 대화할 수 없겠구나. 부모가 그렇게 헤어지라고 말리는데 끝까지 네 멋대로 하고 살 거라면 네 짐을 다 싸줄 테니 저 아시아 남자랑 결혼을 해서 살던 말던 네 멋대로 살아라. 내 집에 한 발자국도 들이지 말고 거기서 선택해. 어차피 너희들 멋대로 할 결혼이라면 굳이 우리의 허락이 왜 필요한 거니? 알아서들 선택하고 살아라. 단 그날부로 부모 자식의 연은 끝인 줄 알아. 아버지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혹시 몰라 어머니는 아버지께 저희가 온다고 미리 말을 하셨고 듣자마자 제 방에 가서 큰 캐리어에 제 짐을 잔뜩 싸셨죠. 그리고는 오자마자 저렇게 선택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정말 속이 답답했어요. 아버지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들어보실 수는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사람과 결혼을 선택했고 부모님 뜻 한번 거스르지 않던 제가 왜 고집 부리며 결혼하려는지 들어는 보셔야죠. 왜 무작정 이렇게 강압적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랑 연을 끊고 싶으신 거예요? 아시잖아요. 전 이 사람 포기 안 한다는 거. 그래 레티치야. 네 대답은 충분했다. 네 남은 짐은 내가 없는 내일 낮에 와서 전부 가지고 나가도록 해. 그 이후에 있는 짐은 전부 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제부터 넌 내 딸이 아니다. 2번 다시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아라. 나가라. 내 집에서. 아버지는 그렇게 정말로 가족의 연을 끊자며 문전박대를 하셨습니다. 절망 속에 갇혀 한참 동안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제가 우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정말 들릴 텐데 단 한 번도 나와보지 않으셨죠. 그렇게 2시간이 넘도록 집 앞에서 울고 또 울다 지쳐서 캐리어를 끌고 떠나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선택해야 했어요. 전 부모와 연을 끊었고 이탈리아에서 살 수가 없었죠. 그나마 남편 태우는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고 저희들이 결혼을 하면 그곳에서 살려고 했었습니다. 내일 집에 가서 내 남은 짐 한국으로 보내고 우리도 바로 한국으로 가자. 부모님 허락을 못 받아서 또 이렇게 연까지 끊어서 너무 슬프지만 잘 살아야지. 잘 살다 보면 분명 좋은 날 올 거라고 난 믿어. 내가 정말 잘할게, 레티치야. 시간이 몇 년이 걸려도 꼭 장인어른 장모님 마음 돌릴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게. 지금은 너무 괴롭겠지만 나 믿고 한국으로 가자. 전 그렇게 순식간에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제게 정말 많은 감정을 들게 했습니다. 한평생 저 하나 잘 키우겠다고 고생하셨던 부모님을 등지고 온 거라 저는 꼭 잘 살아야 했어요. 잘 사는 모습이라도 보이며 차츰 이 관계를 꼭 회복하려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편과 시작하는 한국에서의 삶이 철없이 참 설렜어요. 그러나 연애 초반에 겪던 문화 차이는 세 발의 피 수준이었고 한국에서 정착하며 살면서 겪는 문화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정말 크게 보면 한국은 집단 문화지만 이탈리아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였죠. 또 한국은 빠른 문화이지만 그에 비해 이탈리아는 여유로운 삶을 지향하죠. 이뿐 아니라 한국은 예의 중시를 하지만 이탈리아는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이렇게만 나눠봐도 문화 차이는 꽤 컸습니다. 기본적인 한국의 식문화 예절도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밥을 먹을 때마다 정말 문화 차이를 많이 느꼈죠. 시댁에서는 저를 많이 반겨주셨고 저희 부부가 갈 때마다 다양한 음식을 한 상 차려주셨어요. 한국은 반찬을 여러 개 두고 나눠 먹는 문화지만 저희 이탈리아는 개인 접시에 모두 따로 담아 먹는 문화였죠. 처음에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두 어색하고 꼭 제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껴졌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천천히 알려주셨습니다. 꼭 고칠 필요까지는 없지만 한국에서 살다 보면 한국인들이랑 식사하는 자리가 많아질 거잖아. 그럴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야.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우리 가족끼리 먹을 때는 레티치아 원래 먹던 대로 편하게 들어. 그렇게 낯설게만 느껴지던 한국의 문화도 점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고 저희 부부는 2 아이도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나니 이전보다 더 큰 행복함이 몰려왔습니다. 둘째 때는 덜했지만 첫 아이를 낳을 때는 정말 부모님이 너무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손을 꽉 잡아주시며 곁을 지켜주셔서 보고 싶은 간절함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2 아이를 키우다 보니 부모님께서 저를 어떤 마음으로 키우셨을지 더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찌릿했고 참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나마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것은 핸드폰 속에 담겨있는 부모님의 사진과 영상들이 전부였어요. 보고 또 본 그 사진과 영상들을 항상 보고 또 보며 아픈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 언제 부모님께 다시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전 어머니께 연락을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제 전화를 받으셨죠. 엄마,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나야 레티치야. 정말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나는 그이랑 잘 지내고 있어. 애도 2이나 낳았고 한국에서의 생활도 너무 행복해.
그래서 엄마랑 아버지랑 보여주고 싶은데 아버지는 아직 어렵겠지? 어머니는 제 목소리에 오열을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왜 이제야 연락했어 왜? 얼마나 기다렸다고. 아무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해도 엄마한테는 연락을 해줬어야지. 너 잘 살고 있는 거면 됐다. 아버지 고집을 누가 말려. 아무도 네 얘기 꺼내지도 못해. 레티치야, 엄마랑은 연락하고 지내자. 애를 둘씩이나 낳았다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와 한참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그간 서로 물어보고 싶었던 것도 많았고 하고 싶은 말도 너무도 많았죠. 그 과정에서 저희 아이들 사진도 보여드렸고 영상도 보내드렸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보시며 너무 예쁘다는 말만 반복하셨죠. 당장이라도 부모님 집으로 가서 얼굴도 보고 아이들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통해 들은 아버지는 여전히 고집스러우셨고 세월이 지났지만 저를 만나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이후 정말 관계는 끊어졌다는 말만 반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관계 회복이 될 거라고 믿었던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그만큼 부모님도 연세가 많아지셨죠. 저희들이 함께 살아갈 날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떨어져 미워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어머니와는 그날 이후 종종 연락을 하며 지냈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사진 보는 것을 너무 행복해 하셔서 자주 보내드렸어요. 저희 가정 역시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던 남편에게 더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남편은 해외 영업부 임원으로 승진을 했고 전 능력 있는 남편을 한껏 축하해줬습니다. 기필코 해낸다고 하더니 역시 대단해. 내가 당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거 알아서 당신 하나 믿고 한국 와서 사는 거잖아. 정말 고생했어. 축하해. 당신 덕이 크지.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당신이 내 조를 워낙 잘해줬어야지. 애들도 잘 키워줬고 내가 더 고맙지. 그리고 정말 나 하나 믿고 온 당신인데 내가 돈방석은 아니어도 호강은 시켜줘야지. 안 그래? 저희 부부는 여전히 사이가 좋았고 형편도 좋았습니다. 단지 가족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아픔과 슬픔이 너무도 컸지만 그 속에서도 저희의 행복을 찾아가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니와 연락을 하며 지내면서 조금은 마음속에 작은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제 욕심이 너무 과했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진심이 담긴 손편지를 가족들에게 장문으로 썼고 아이들의 사진과 저희 부부가 사는 모습 등을 담은 한국에서의 삶을 담은 사진들을 이탈리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반송이 되길래 혹시나 싶어 몇 번을 시도했지만 이건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 어머니와 몰래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아버지가 아셨고 그 이후 어머니와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때 많이 좌절했던 것 같아요. 그간 아픈 얘기라 잘 꺼내지도 않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남편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냥 엄마랑 연락하는 걸로 만족할 걸 내가 괜히 욕심을 부려서 결국은 연락도 못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아직도 내가 그렇게 미울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내가 행복하다는데 왜 아직도 받아주지 않으실까? 남편은 그런 저를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레티치아 잘못이 아니야. 이건 그만 울고 진정해봐. 곧 휴가 내서 애들 데리고 이탈리아 다녀오자. 이렇게 편지만 보낼 게 아니라 다시 정식으로 또 인사드리러 가보자. 그렇게 몇 번이고 해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남편은 늘 제게 미안해했고 저는 늘 그런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에게 저희 가족 얘기는 거의 금기어처럼 여겨졌고 서로 꺼내지 않고 각자 가슴에 품고 살아왔죠. 그런데 이날은 너무 좌절한 나머지 오랜만에 묵힌 감정을 서로 쏟아냈고 오히려 그러고 나니 홀가분해졌어요. 한껏 감정을 쏟아내고 힘이 들었지만 저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기에 제 기분이 좋지 않다고 멋대로 굴 수 없었습니다. 쉬고 싶었지만 정해진 일정을 소화해야 했고 그렇게 또 아이들을 키우며 살다 보니 정신없이 시간은 흘렀어요. 역시나 늘 그랬던 것처럼 한때의 꿈이라 생각하며 가슴에 묻어두고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죠. 이 한밤중에 제게 전화를 할 사람이 없는데 전화가 와서 잠결에 깜짝 놀랐어요. 어쩐지 번호가 이상해 곧장 받아보니 바로 어머니였고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레티치야, 아버지가 지금 위독하셔. 교통사고가 났는데 너무 심각한 사고라 상태가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떡하니? 어머니의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는 당장 가겠다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고 저는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잠옷 차림으로 나가려 했죠. 남편은 놀라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엉엉 울며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사고가 났는데 위독하시대. 어쩌지? 내가 지금 바로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기다려주시겠지? 나 공항에 가야 해, 여보. 나 바로 가야 해. 지금 어떡해? 정신이 반쯤 나간 저를 대신해 남편은 순식간에 일 처리를 대신해줬습니다. 급하게 아이들을 시댁에 맡겨야 했는데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 시부모님들이 공항으로 아이들을 데리러 와주셨죠. 저는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바로 수속을 밟고 이탈리아로 향했어요. 그나마 시간대가 맞는 비행기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가는 내내 한숨도 못 자고 눈물만 흘렸어요. 후회의 눈물이 어찌나 흐르는지 세상에 있는 모든 신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가 다 잘못한 거예요. 제발 갈 때까지만 아버지 살아계시게 도와주세요. 인사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빌고 또 빌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저를 보고 더 분노하셔서 건강에 좋지 않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별 생각을 다하며 밀라노 병원으로 도착했고 곧장 아버지께 향했어요. 그렇게 본 아버지는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온 전신에 붕대를 감고 있는 그야말로 처참한 모습이었죠. 아버지께서는 다행히 의식이 있으셨지만 저희 부부를 외면하셨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대신해 사고 현장을 곧장 확인하러 갔고 저는 외면하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붙어 있었습니다. 괜히 말을 잘못 꺼냈다가 아버지 건강에 해로울까 함부로 꺼내지도 못하다 딱 한마디 진심만 전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냥 너무 보고 싶었고 그리웠는데 이렇게 가버리실까봐 빌고 또 빌었어요. 이제 더 아무런 말도 안 할게요. 아버지는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옆을 지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라도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또 어머니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아프지만 좋았습니다. 침묵만이 고요하게 흐르는 병실이었지만 무려 15년 만에 함께한 자리였죠. 한편 사고 현장에 갔던 남편은 너무 처참한 현장을 보고 충격이 컸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타시던 30년이 된 소형차는 그야말로 박살이 났고 그 참혹한 모습에 너무 놀랐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있던 경찰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죠. 차가 작은 차라서 더 피해가 컸더라고요. 조금 더 크고 튼튼했으면 그 정도로 다치지 않으셨을 텐데 지금 의식은 돌아오신 거죠? 사실 그것도 기적인 거죠. 저희는 정말 현장에서 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남편은 이 말을 듣고 또 현장을 보고 충격이 컸고 저도 모르게 큰 사고를 쳤습니다. 남편이 언제 올지 몰라서 정막이 흐르는 이 병실에서 내내 눈치를 보고 있는데 너무 오지 않았어요. 현장에 아무래도 해결하는 일이 복잡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때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해요. 내가 장인어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무작정 인사를 하고 허락을 구하는 것보다 사위된 도리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다짐을 한 남편은 즉시 밀라노에 있는 한국 자동차 매장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아 꽤 고가인 한국의 대형 SUV 차량을 구매했죠. 이 모든 과정을 제게도 말해주지 않아서 저 역시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현장에서 돌아온 줄 알았던 남편이지만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던 겁니다. 아버지는 저희 부부가 함께 있는 게 불편하다고 하셨고 결국 저희 부부는 병원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묵으며 중간중간 찾아갔어요. 어머니와 시간도 보내고 싶었지만 아버지 병간호로 옆에 항상 붙어 계셔야 하니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고 한국으로 가기 전날에야 남편은 제게 말했죠. 이거 장인어른 몸 회복하고 나시면 안전하게 타실 수 있도록 차를 준비했어. 한국에서도 유명한 차고 정말 튼튼하거든. 아마 장인어른도 좋아하실 거야. 당신이랑 상의 안 하고 돈 쓴 걸로 구박하는 건 금지야. 사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었어. 전 남편의 말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아버지의 차가 박살이 났다는 것조차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참 든든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는 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저희 부부에게 냉랭하셨지만 꿋꿋하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급하게 오느라 애들도 못 데리고 왔지만 다음에는 꼭 데리고 올게요. 아버지 손주들이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아버지랑 대화도 못 해보고 가서 마음이 불편하네요. 또 아버지 회복하시는 것도 다 못 보고 가서도 속상하고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잘 돌봐주실 거고 저희 다시 꼭 올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봐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말했지만 역시나 미동조차 없는 아버지셨죠. 참으로 매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뒤로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남편은 차 키를 쥐어주며 말했어요.
장모님, 이거 아버지 퇴원하시고 건강 회복하시면 그때 전해주세요. 튼튼한 차라 안심하시고 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레티치아는 제가 정말 많이 사랑하고 한국에서 아이들이랑 함께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으니 저희는 걱정 마세요. 정말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한국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전 그제야 다시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무려 15년이 지났고 생사가 오고 가던 저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어. 정말 날 너무 끔찍하게 미워하시는 거야. 레티치야, 그런 말이 어딨어. 난 장인어른 마음이 조금은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분명 해결해 줄 거야. 우리는 그저 묵묵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번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거야.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와 바로 일상으로 복귀를 했고 언제 그랬냐는 듯 똑같은 하루하루가 이어졌어요. 아이들의 학교 생활, 남편의 직장 생활, 주부로서의 제 삶, 늘 그렇듯 말이죠. 그로부터 한 달 후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레티치야, 아버지 드디어 오늘 퇴원하셨어. 건강 회복도 많이 하셨고 무엇보다 사위가 준 차를 보고 아주 놀라시더라. 이게 다 뭐냐고, 누가 이런 비싼 차를 줬냐고 해서 엄마가 말했거든. 당신 차 박살난 거 보고 튼튼한 차 타시라고 바로 사서 주고 갔다고. 그랬더니 뭘 하셔? 뭐라긴? 한참 동안 차 뚫어지게 보더니 이게 한국 차 맞냐면서 고급스럽다고 감탄하고 기술에 놀라고 이 정도 차였으면 애초에 아버지 그렇게 안 다쳤을 거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처음으로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묻더라. 드디어 처음으로 아버지는 남편에 대해 물으셨죠. 전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곧이어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고 정말 몸이 덜덜 떨렸어요. 레티치아 맞지? 긴 세월 동안 고집 부려서 정말 미안하다. 처음에는 아시아 남자라 정말 싫었지만 고집 부려서 어떻게든 결혼할 걸 알았어. 그래서 더 독하게 했던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독하게 굴어야 둘이 이 악물고 잘 살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다. 그래도 흘려보낸 15년 세월 참 미안하구나. 아버지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고 제 남편에게도 따로 연락을 해 사과를 하셨습니다. 정말 15년 만에 심장이 터질 것 같던 순간이었어요. 서로에 대한 오해를 모두 풀었죠. 그리고 드디어 정식으로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부모님을 보니 왜 또 눈물이 나는지 달려가 어린아이처럼 안아드렸어요. 아버지는 그런 저를 꽉 안아주시며 그러셨죠. 미안하다 레티치야.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부모님은 일주일 동안 한국 저희 집에서 머물며 여행도 하시고 저희 애들과도 시간을 보내셨어요. 손주 재롱에 녹기도 하시고 무엇보다 한국의 모습에 많이 놀라셨습니다. 부모님 눈에 서울은 그야말로 첨단 도시였죠. 세상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내가 알던 예전의 한국 모습은 아예 사라지고 없네. 한국이 이탈리아보다 훨씬 좋은데? 부모님은 감탄하기 바쁘셨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사는 한국의 아파트 시스템의 편리함과 스마트함에도 반하셨어요. 이탈리아 주거지는 고풍스럽긴 하나 대부분이 오래된 석조 건축물이고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도 많죠. 그에 비해 한국 아파트는 최첨단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는 스마트한 시설이라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놀랄 법도 하셨습니다. 저희 온 가족이 함께했던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15년 세월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너무도 많이 웃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분기별로 자주 보기로 했지만 저 일주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가시기 전에 제 아버지는 남편을 꽉 안아주시며 그러셨습니다. 태운 내 사위,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줘서 정말 고맙네. 내가 그렇게 상처를 줘서 미울 법도 한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있었다니 정말 고맙네. 늙은이가 편견에 갇혀 너무 무지했네. 그리고 자동차 선물도 고맙고 이제는 자주 보고 살자고. 그렇게 정말 저희들은 15년 만에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고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리가 멀긴 하지만 저희가 못 가면 부모님이 한국으로 오시기도 하고 또 한국으로 오시는 걸 워낙에 좋아하셔서 어떻게든 자주 만나려 노력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온전한 가족이 된 이야기였습니다. 저명한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의 아들,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 만큼 말썽을 피우는 아이라는 게 온 마을에 퍼졌을 만큼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어른들을 만난 뒤로 소문난 말썽쟁이는 정말 소름 끼치게 변해버렸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교수가 살던 이 마을 역시도 모두 이 한국인을 찾아가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 교수로 있는 38살 마리아 슈미트라고 합니다. 저는 저명한 대학의 심리학 교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심리를 간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제 12살짜리 아들 루카스의 심리는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루카스는 말썽꾸러기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법이 없어요.
사고만 치는 아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의력 결핍 장애가 아닌가 싶어서 여러 가지 검사까지 했을 정도이니 얼마나 저희 아들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교육 관련한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봤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우연히 한국에 관련한 콘텐츠를 보게 된 적이 있는데요. 영상에서 보게 되었던 한국의 교육 체계는 심각했습니다. 감히 우리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대까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많이 놀랬었거든요. 또한 한국의 교육 경쟁은 어마어마했죠. 아이들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교육을 보면서 무섭기까지 했었어요. 아마 그때 이후로 한국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딱히 나쁜 감정도 없었지만 심각한 상태에 있는 아들을 개선시키는 것에 대입하려는 생각조차도 안 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머릿속에 한국은 그야말로 은인과도 같은 국가로 자리 잡아 있어요. 정말 파란만장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독일에는 한국의 붐이 일고 있어요. 물론 어느 유럽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실감하고 있답니다. 한국을 오해했던 시절에 저는 저희 아들 루카스를 두고 내 자식이지만 정말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아들에 대한 고민이 매우 컸었어요. 혹시 저와 남편이 루카스를 오냐오냐 키운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루카스를 오냐오냐 키우지 않았어요. 밥을 먹지 않는다고 떼를 쓰면 그 자리에서 밥을 치우고 주지 않습니다. 한 번 말한 것은 꼭 지키고 쉽게 말을 바꾸지도 않고요. 그러나 루카스는 제가 강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더욱 엇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유는 루카스가 다른 아이들에게 시비를 걸고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까지 했기 때문이었죠.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 아들 루카스는 선생님께 욕설을 하다 걸리거나 어른들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제 아들이지만 학교에서 쫓겨난다고 해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엄마인지라 루카스를 포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고작 12살밖에 안 된 루카스에게도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독일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차 없습니다. 딱 한 학기만 지켜보고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학교를 구해야 할 거라는 학교의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통보를 받았을 때가 여름방학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남편 토마스는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 천둥벌거숭이 같은 아들을 개과천선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좋은 생각이 났다면서 한 팜플렛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가라테 도장의 모집 팜플렛이었습니다. 팜플렛을 보는데 혹할 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라테를 수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해서 자제력 향상, 집중력 강화, 자신감 향상, 왕따 및 폭력 예방 등의 온갖 장점들이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확 끌어당긴 건 말썽꾸러기 아이들의 문제 행동 한 달 안에 교정해 드립니다. 라는 멘트였습니다. 이걸 봤는데 어떻게 등록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남편 토마스에게 당장 루카스를 이곳에 보내자고 말했고 루카스도 의외로 이곳에 가는 걸 썩 방해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잘 됐다 생각하며 다음 주 월요일이 박는 대로 도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루카스를 가라테 도장에 보내기로 결심한 바로 다음 날 저와 친하게 지내는 이웃 주민인 한나가 자기 아들이 태권도를 배우기로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한나에게 태권도보다는 가라테가 훨씬 훌륭한 운동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태권도에 대해서 잘 아냐라는 질문에는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라테가 훨씬 훌륭한 운동일 거다라는 제 말에는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제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었거든요. 그러나 제 말에도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한국 학생들에게 한국은 정말 지옥 그 자체였어. 아이들을 극심한 교육 경쟁으로 몰아넣고 아이들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교육을 하지. 한국이 똑똑한 나라인 건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몰아붙여서 얻은 지식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네, 맞습니다. 제가 사연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교육열에 대한 영상을 봤던 것이 분명 제 머릿속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웃 주민 한나는 대체 그게 태권도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쾅쾅 치면서 답답한 마음을 말했습니다. 태권도장에 보내는 것도 교육의 일종이잖아. 학교에서 책만 보는 게 교육은 아니라는 의미야. 너는 너의 아들이 태권도장에서 뭘 배우고 올지 걱정되지도 않는 거야. 그러자 한나는 제가 별걸 다 걱정한다는 듯이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어요.
마리아, 왜 그렇게 태권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야?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전 세계에 인정을 받는 스포츠야. 그리고 무술뿐만이 아니라 예절과 발음을 배울 수 있어. 저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나를 설득하며 말했어요. 글쎄다. 나는 우리 아들 루카스를 가라테 도장으로 보내기로 했어. 가라테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한나가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황당하다는 듯 말을 하더라고요. 뭐? 무슨 말이야? 마리아, 가라테는 올림픽 정식 종목이 아니야. 말도 안 돼. 한나가 그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분명히 2020 도쿄올림픽에서 가라테 경기가 열리는 영상을 두 눈으로 봤었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자 한나가 그러더군요. 그건 올림픽 정식 종목이 아니라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임의로 가라테 경기를 임시 채택한 거야. 원래 개최국은 자신들이 자신 있고 자국에서 인기 있는 경기들을 종목으로 채택할 수 있거든. 올림픽 정식 종목은 태권도야. 그리고 가라테는 안 되는데 태권도는 되는 이유는 태권도가 가라테보다 훨씬 국제적으로 인기가 많고 국제적으로 활발히 보급되었기 때문이야. 우리 지역만 봐도 그래. 태권도장은 10개가 넘어가는데 가라테 도장은 겨우 하나밖에 없잖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움찔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일본이 한국보다 선진된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무래도 일본은 경제력에서 항상 미국 다음에 있었을 만큼 강대국이라는 인식이 많았으니까요. 요즘 독일에서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와서 한국이 핫하기는 한가 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한국은 이제야 빛을 보는 나라이고 일본은 이미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나라잖아요. 따라서 사람들도 태권도보다는 가라테를 선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 조금 혼란스러웠죠. 한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는 점수 책정 방식이나 경기 규칙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 하지만 가라테는 아직까지도 경기 규칙이 명확하지 않아서 국제대회로 승인하기엔 문제가 많아. 게다가 경기를 이기고 지는 것에 개인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서 공평한 판정이 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도 문제고. 하지만 태권도는 달라.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채점을 하고 있고 국제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이건 한국이 태권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는 뜻이기도 해. 한나는 제 생각보다 더 열심히 꼼꼼하게 태권도와 가라테를 비교한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아들이 다녀야 하는 곳이니까 더 자세히 알아봤겠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됐어요. 과한 경쟁도 그렇지만 사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가라테를 배워도 충분히 호신술을 배울 수 있을 거야. 네 아들이 태권도를 배우면서 과한 경쟁에 휘말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리고 내 친구가 한국인과 함께 일을 했었는데 정말 별로였대. 위계질서가 너무 명확해서 숨이 막혔다고 하더라. 그리고 승진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동료나 부하 직원을 엄청나게 쪼아댔대. 이게 다 과열된 경쟁 분위기 때문 아니겠어? 너는 네 아들이 이런 걸 배워와도 괜찮아? 그리고 가라테 도장 관장님이 일본인이래. 일본인들 성향 알지? 조용하고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나는 루카스에게 이런 걸 가르치고 싶어. 한나는 이런 제 말을 듣고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네가 왜 태권도에 대해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해가 돼. 하지만 네가 알고 있는 게 전부는 아니야. 내가 그걸 알려줄게 라면서 되려 저를 설득하려 했죠. 뭘 걱정하는지는 알겠지만 지금 내 말은 너무 과해. 내 친언니의 자식들 모두 태권도를 배웠고 다들 태권도 덕분에 훌륭하게 잘 자라주었어. 나는 내가 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이 태권도의 화려한 발차기에 푹 빠져버렸어. 무조건 태권도를 배워야겠대. 그리고 무엇보다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야. 신체 단련뿐만 아니라 정신수양과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전인적인 교육을 따르는 한국의 전통 무예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뭘 더 말하겠어요. 가라테도 무술이잖아. 정신수양을 하는 건 가라테도 마찬가지라고라는 말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고 저는 한나가 분명 제게 도움을 청해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한국의 치열한 경쟁 분위기를 견딜 수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저의 이웃 지인이었던 한나는 결국 아들을 태권도장으로 보냈고 저는 제 아들 루카스를 가라테 도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었어요. 문제가 발생한 건 한나의 아들이 아닌 제 아들이었습니다. 가라테를 시작한 뒤로 루카스의 이상 행동이 점점 더 심해졌던 것이었습니다. 루카스는 가라테 도장에 다닌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더 짙은 폭력성을 보였어요.
집에 오면 제게 도장에서 보낸 기술을 보여준다며 손날로 저를 치기도 하고 팔꿈치로 저를 밀어내기까지 했죠. 아직 12살짜리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프다거나 상처가 나지는 않았지만 이건 엄청난 문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호되게 루카스를 혼냈어요. 그런데 루카스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관장님이 그러는데 무술은 실전 연습이 중요하대요. 항상 수련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가르침 받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루카스가 뭔가 단단히 오해했다 싶어 관장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항상 수련하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건 맞겠지만 그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주먹을 휘두르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본 가라테 관장님의 말을 들으니 정말이지 기가 차더라고요. 루카스가 제대로 배웠네요. 무술은 실전이 중요하죠. 평상시에도 수련을 한다니 오면 칭찬을 해줘야겠네요. 칭찬이란요? 수련이든 뭐든 집에서 부모에게 힘을 쓰는 건데 이걸 칭찬하겠다는 건가요? 제가 다소 날카롭게 반응을 하니 아차 싶었는지 말끝을 흐리며 이렇게 변명을 하더군요. 루카스는 아직 어린아이이지 않습니까? 루카스가 힘을 써봤자 얼마나 쓴다고 그러시나요? 루카스가 조금 과격하게 굴어도 어머님이 충분히 제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일본인 가라테 관장은 애가 주먹을 써도 엄마가 힘이 더 세니까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평생 12살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인 저보다 키도 커지고 힘도 세질 텐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릴 때부터 절대 이런 행동은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항의를 하자 가라테 관장은 그제야 루카스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장의 경고가 먹힌 것인지 루카스는 더 이상 집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라테가 루카스에게 좋은 영향만 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라테를 마친 루카스를 데리러 간 날 저는 가라테 도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체육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체육관 앞에서 벌어진 소동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소동의 중심에는 제 아들 루카스가 있었고 루카스는 한 아이와 싸웠는지 씩씩거리며 숨을 골랐습니다. 다행히 아이들끼리 주먹 다짐을 하는 정도는 아니기에 우선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이들 싸움에 어른이 개입하는 것만큼 나쁜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생각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루카스와 싸움이 난 아이는 루카스에게 한 2번 이야기를 들었던 도장의 에이스, 일본에서 온 켄지라는 아이였는데 켄지 엄마의 생각은 저와 달랐어요. 켄지의 엄마는 루카스를 밀치더니 켄지를 껴안았습니다. 그러더니 네가 걔구나? 도장에서 제일 말썽을 많이 부린다는 애. 독일 애들은 거칠고 무례하다더니 널 보니까 바로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 얘. 이 말을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일본인들은 다 얌전하고 배려심 넘친다던데 내 아들을 밀치려고 하고 위협하는 걸 보니 일본인도 거기서 거기구나? 라고 외칠 생각으로 차에서 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인 관장이 나타났어요. 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이런 상황이 금방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관장은 전후 사정을 듣지도 않고 켄지의 엄마에게 독일 애들이 원래 고집이 세고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천성이 이런 애들을 저희가 어떻게 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뿐이죠.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믿었던 관장이 루카스가 보는 앞에서 루카스를 모욕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큰 목소리를 내며 차에서 내렸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건지 당장 똑같이 말해봐요. 저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건 어린아이들도 안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루카스를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게다가 어리고 약한 아이 앞에서는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어른이 나타나니까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 꼴이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이후 집으로 온 저는 루카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라테 관장은 극단적인 극우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운동을 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제국주의의 정점에 서 있던 독일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했더라고요. 독일인들은 조상들이 세계대전을 저질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가라테 도장의 관장이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거예요. 게다가 관장은 일본 학생과 다른 나라 학생들을 굉장히 차별했다고 합니다. 특히 켄지와 루카스를 많이 비교했다고 해요. 켄지보다 루카스가 좀 더 깔끔한 발차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켄지에게는 역시 일본인의 피가 흐르는 켄지를 따라갈 사람은 없구나 라고 말하면서 루카스에게는 루카스, 네가 이걸 성공한 건 네가 또래보다 덩치가 좀 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자만하지 마. 알겠어? 라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야 가라테 도장을 다닌 후로 과격해진 루카스의 행동의 원인을 알게 되었어요. 심리학 교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루카스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관장의 말대로 집에서까지 수련을 빙자한 힘을 휘두르면 관장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었죠. 게다가 가라테라는 운동의 특성상 가라테는 한계를 깨기 위해 아이들을 극도로 몰아세우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한계라는 것도 별 그지 같은, 아니 의미 없는 것들이었어요. 기합만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관장님 마음에 드는 소리를 낼 때까지 소리만 지르게 했었대요. 루카스는 1시간 내내 소리를 질렀는데 저보다 작게 소리를 낸 켄지는 기합이 듣기 좋다는 이유로 금방 집으로 돌아갔다더라고요. 가라테 도장에 다닌 이후 악에 바친 행동만 하던 루카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런 말을 하는데 저 스스로가 원망스럽더라고요. 루카스가 왜 도장에 다녀오면 목이 쉬어 있는지를 알게 된 저는 심란한 마음으로 멍하니 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맞은편 한나의 집 앞으로 차가 한 대 서더라고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한나의 딸인 헤일리였습니다. 헤일리가 입고 있는 도복을 똑같이 입고 있는 어른이 차에서 내린 순간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바로 헤일리가 자신을 데려다준 어른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눈을 껌뻑거리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기이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헤일리는 두 손을 배꼽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독일에선 한 번도 못 본 그 인사법이 생소하면서도 보기 좋더라고요. 한눈에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더 인상적이었던 건 헤일리를 데려다준 어른이었어요. 아마도 한국 태권도 도장의 관장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 한국인 태권도 관장은 헤일리가 인사를 할 때까지 정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헤일리가 인사를 마치면 다정하게 마무리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가 인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줬던 거죠. 순간 일본 가라테 도장에서 루카스가 당했던 취급이 떠올랐어요. 가라테 관장은 루카스를 무시하고 깔보고 괴롭히기까지 했는데 헤일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의 태권도 관장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헤일리의 집 앞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한국인 태권도 관장님에게 우리 루카스를 보내도 되겠냐고 물었죠.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많이 말썽을 부려요. 최근 가라테 도장에서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 뭔가를 잘못 배웠는지 최근 들어 공격성이 더 심해졌고요. 태권도장에 가면 다른 아이들과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이네요. 그런데 혹시 저희 아들 루카스도 태권도장에 보내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 말까지 했으니 루카스를 가르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며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태권도 관장님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아이 이름이 루카스라고 했죠. 내일 저희 도장으로 데려오시겠어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었던 가라테 도장에서 뒤통수를 시원하게 맞은 참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지만 말괄량이 헤일리가 변화된 모습을 생각하며 루카스의 손을 잡고 태권도장으로 향했습니다. 루카스도 가라테 도장에서의 경험 때문에 두려웠는지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딱 3번만 가보라는 제 설득에 억지로 발을 옮겼습니다. 태권도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여기라면 우리 루카스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이죠. 태권도장의 분위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의 교육열이 너무 뜨겁다고 들었다 보니 태권도장도 매우 엄숙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감히 잡담 같은 건 하지도 못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태권도장에서는 아이들과 선생님이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하기도 하고 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다가도 수업에 들어가면 장난꾸러기처럼 뛰어다니던 아이들이 자기 자리에 똑바로 서서 진지하게 수업을 듣더라고요. 게다가 그 순간이 되면 친구처럼 놀아주던 선생님들도 카리스마를 장착한 채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수업을 참관하면서 태권도 특유의 절도 있는 동작에 놀라웠어요. 게다가 가라테는 공격 위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루카스가 그런 것만 배우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태권도는 아이들에게 방어 위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공격력이 낮은 운동인가 싶었는데 선생님이 시범으로 발차기를 보여주는 부분에서 저는 뒤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다른 선생님 한 분이 매트를 몸 앞에 두고 준비 자세를 취하시는데 솔직히 그거 보고는 너무 비장하게 준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무슨 황소와의 결투를 하는 것처럼 몸을 낮추고 웅크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선생님이 매트를 향해 다리를 뻗은 순간
무언가 폭발하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매트를 잡은 선생님이 뒤로 몇 발자국이나 뒤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엄청난 파괴력의 발차기를 한 분은 여자였습니다. 저도 여자이기는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힘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별에서 오는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 선생님의 발차기는 감히 여자라고 생각할 수조차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관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며칠 뒤에 한국에서 학생 시범단이 저희 도장을 방문하게 될 거예요. 그때 도장에 다니는 부모님들을 모두 모실 예정이고 마을에서도 시범을 보이니 그때 한국의 진짜 태권도가 얼마나 멋지고 흥분되는 스포츠인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루카스도 정말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보이겠습니다. 라면서 저의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 태권도 관장님은 태권도는 단순히 눈앞에 있는 상대를 제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을 배운다고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그러시면서 태권도 영상들을 보여주셨는데 영상 속에 나오는 한국인들의 태권도는 정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예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관장님은 태권도의 가공할 위력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기에 절제를 배워야 한다고 했고 이쯤 되니 왜 아이들에게 방어 위주의 교육을 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는 내가 때리면 너무 세니까 막는 걸 가르친다라는 아주 1차원적인 교육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태권도는 존중과 자기 절제를 중요한 미덕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힘을 휘두르지 않는 것이고 자기 절제를 통해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마구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줄 안다는 게 얼마나 멋있나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관장님에게 제가 그동안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씀드렸어요. 사실 한국의 교육열이 워낙 뜨겁다고 들어서 태권도도 그렇게 엄하게 가르칠까봐 걱정되었다고 말이죠. 그러자 관장님은 한국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한국이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전쟁 이후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 속에서 새로운 문명을 꽃피우기 위해 한국인들이 선택한 건 교육이었더라고요. 자원도 없는 나라가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교육과 사람에 대한 투자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50대, 60대 어른들이 몸을 갈면서까지 나라를 재건하며 자신들의 교육은 포기했을지언정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올바른 지식들을 가르치겠다는 사명감이 지금의 대한민국,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50대, 60대 이상의 어른들 희생이 없었다면 이제 30대 후반인 자신이 있지 못했을 거라면서 말이죠. 저는 그제야 한국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한국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젠 한국에 있는 아이들도 공부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진로를 찾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괜한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루카스를 가라테, 도장 같은 곳에 보냈다는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루카스는 제 생각보다 더욱 잘 적응했어요. 게다가 태권도장에 다닌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헤일리가 보여줬던 예의 바른 인사는 당연하고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밥을 먹지도 않더라고요. 원래는 밥을 차려줘도 안 먹는다고 화를 내거나 자기 밥그릇을 챙겨서 방으로 휙 들어가던 아이였습니다. 그랬던 애가 태권도를 배운 후로 부모에게 아침 인사를 하고 저녁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루카스가 혹시 천사의 싱계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루카스는 태권도장에서 배운 자기 절제를 통해 충동적으로 화를 내고 싸우는 것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가 울컥 올라오면 태권도장에서 배운 심호흡법을 통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대화로 갈등을 풀어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특히 루카스의 예의 바른 모습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어요. 저희 루카스가 좀 심한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요즘 유럽 아이들의 상태는 영 좋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선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른에 대한 예의, 선생님에 대한 예의, 친구들 간의 예의가 모두 사라져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애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100% 태권도를 배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인지 루카스의 변화를 통해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악명 높은 루카스마저 단기간에 바꿔버렸으니 부모들이 안 보내고 배기겠어요. 말썽쟁이로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우리 아들 루카스의 변화, 천방지축이라 소문났던 헤일리의 변화, 이로 인해 저희 마을은 태권도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인 관장이 운영했던 가라테 도장은 어떻게 된 줄 아시나요? 당연히 그 해를 넘기자마자 폐업하고 저희 마을에서 사라졌어요. 듣자 하니 관원이 모두 빠져나가 태권도장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정말 바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저와 저의 남편보다 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얘가 진짜 우리 아들 루카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크게 변화했어요. 당연히 루카스가 다니던 학교 선생님들도 루카스의 변한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 루카스는 한국의 태권도와 한국인 관장님들의 가르침 덕분에 학업 성적도 우수해졌고 예의마저 바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뭣도 모르고 유튜브에 나왔던 영상들만 보고 한국을 오해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울 뿐이었죠. 한국에 대한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한국의 태권도에 대한 우수함을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을 정말 사람 만들어준 한국인 태권도 관장님 외 지도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인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한국에서 태권도 라이센스는 해외에서 엄청나다고 해요. 실제로 당시에 시범을 왔던 한국인 아이들이 해외에서 명예시민증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전통 무술들이 세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기쁘네요. 자,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는 사연을 전달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